또다시 DMZ 일대에서 북한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DMZ 일대에서 군사적 활동을 재개한다는 것은 고디어 핵이나 미사일 실험 등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여 군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은 수십 년간 북한의 비핵화를 시도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끝나며 이제는 한국도 제대로 된 핵 전력을 보유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핵 잠수함과 핵탄두를 보유하고 언제든 북한을 타격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한국의 핵무장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종연구소의 한반도 전략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신 정성장 센터장님을 모시고 한국이 갖춰야 할 핵무장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께서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면서 얼마 전 국회에서 개최된 무궁화 포럼에서도 한국이 우선 핵 잠재력과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한국이 왜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한국의 민간 발전소에 사용이 되는 농축우라늄의 한 3분의 1 정도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모두 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방향으로 좀 가야 할 충분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그 국제 시장에서 이 우라늄에 대한 농축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도 폭등을 하고 있고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경제안보,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이제 유럽과 함께 공동 생산하는 그리고 공동 공급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이 가능해지고 우라늄 농축 시설 갖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면은 뭐 핵실험은 필요하지만 우라늄 가지고 핵무기 만들면 핵실험은 필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핵무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핵 잠재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슈퍼컴퓨터 돌리면은 실험 안 하고 3개월 안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1년에 12개 정도 핵폭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던데.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용 해결료를 네네. 재처리하는데 필요한 재처리 시설 만드는데도 한 5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매달 1개 정도 내지 또 2개 정도 핵무기 만드는데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데 뭐 굳이 핵실험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하고 반드시 핵실험 필요하다고 뭐 주장하는 전문가들 간의 의견이 뭐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뭐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박사님께서는 어느 쪽이신 건가요?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 같은 초보적 핵무기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겠죠. 터지긴 터지겠지만은 그게 유사시 뭐 2개 중에 1개는 터지고 1개는 안 터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가정입니다만 한국이 이제 핵무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국가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 어느 정도 위력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 뭐 공개적으로 핵실험 안 했지만은 핵무기를 보유한 걸로 인정을 받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라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면은 뭐 핵실험하지 않아도 핵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이스라엘처럼 NCND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핵무기를 만들고 나서도 대외적으로는 그걸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방향으로. 네네. 그렇게 되면은 국제사회가 한국을 제재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플루토늄 가지고 핵무기 만들어서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국제사회의 반대라든가 뭐 제재가 다가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은 우라늄 가지고 뭐 농축해서 핵무기 만들면은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은 저 박사님께서는 대한민국은 이제 이스라엘과 같은 행보로 가는 게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드시 그건 아니고 하나의 선택지로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우라늄을 농축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 사용 후 해결료를 이제 재처리해서 핵무기를 만들면은 훨씬 더 많은
네네. 핵무기 수천 개 핵무기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뭐 핵실험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도 같은 경우는 핵무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탄두를 장착을 안 해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핵탄두까지 이제 장착을 해놓은 상태에서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유불리를 따졌을 때 이제 대한민국에게 어떠한 입장이 더 좋은 건지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핵탄두 개발해서 유사시 장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으면 굳이 항상 뭐 장착해 놓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박사님께서 얼마 전에 책을 출간하셨다고요? 책 제목이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인데요. 집필하시고 그 어느 정도 판매가 됐을까요? 지금까지 1,500권 뭐 정도가 판매가 되고, 그래서 지금 2세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럼 베스트셀러인가요? 뭐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 정도면 거의 뭐 베스트셀러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책 한번 이렇게 좀 예. 홍보해 주시죠. 예. 그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간략하게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책에는 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한국이 확장 억제나 전술핵 재배치에 의존하는 것에 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지, 네. 그리고 자체 핵보유를 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또 미국 내 여론,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미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국의 자체 보유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마지막으로는 북한하고 이제 핵군축 협상을 통해서 북한 국제사회에 어떤 편입시키는 방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한국이 핵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의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이 그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주변국들이 반대를 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제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과 대만 그리고 이란 등 많은 나라들이 핵무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이 핵무장할 때 일본도 핵무장한다면은 우리한테는 그게 가장 안전한 케이스죠. 왜냐하면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제재해가지고 두 나라를 붕괴시킬 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폭망시킬 수가 없어요. 한국이 단독으로 핵무장하는 것보다는 일본하고 핵무장 같이 하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안전하게 핵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그러면은 의아한 게 일본은 공격무기를 보유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민 정서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이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에 대한 정서적 감정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 그러면 국내 여론이 그 심상치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핵무장을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에게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북아에서 러시아, 북한, 중국은 핵무기 보유고를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핵무기가 없고 미국만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동북아의 운동장은 북중러에 유리하게 계속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동북아의 운동장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이 지역의 안정은 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그 일제로부터 이제 병합받았던 그 식민지 통치 경험 때문에 일본에 대한 굉장히 공포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은 과거 일본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도 과거에 한국하고는 이제 위상도 다르고 영향력도 다르고, 그래서 단순히 일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어떻게 지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지 그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이 안정을 모색을 해야지, 다시 일본이 싫다고 해서 뭐 일본만 바라보고 일본이 핵무장하는 거 싫어서 우리가 핵무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한 사고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도 보유할 수 있다 그런 거죠. 한국이 핵을 보유할 경우 일본이 핵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의 정치인들은 핵을 갖고 싶어 하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반핵 정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그 핵 보유를 용인할지는 그건 의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보다 일본은 자국의 안보에 훨씬 더 심각한 위협으로 바라봐요. 그 경우에는 일본이 먼저 핵무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지금 핵 잠재력도 안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있다가는 동북아에서 그러니까 한국만 비핵 국가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일본 정도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한국의 안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거나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은 가야겠죠. 가령 미국이 주한미군 빼겠다고 했을 때 우리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 핵무장하든 대만이 핵무장하든 이란이 핵무장하든 그들 국가의 문제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부터 우리 국가부터 생존을 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신경을 쓰지 다른 나라 신경 쓰느라고 우리가 우리 국가 안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 전에 리서치 조사했을 때 대한민국의 핵 보유국에 대한 거를 국민들한테 조사를 하니까 76%죠. 76%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했는데 핵이 없는 나라에서 핵을 보유한다고 하면 다들 대부분 두 손 들고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대립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일본은 왜 그런 성향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일본은 1945년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이후에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핵 그러면은 이것을 악마화하고 뭐 범죄시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핵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대상 이런 어떤 사고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모든 일본 국민들이 다 반핵 입장은 아니지만은 상당수가 핵무장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바뀌려면은 이제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게 국민적 정서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핵이 이제 힘, 뭐 자주권 이런 쪽에 형상화가 됐다고 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핵이란 게 이제 절대악에 가까운 그렇죠. 뉘앙스로 이제 전해지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걸 왜 여쭤봤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 당연히 핵을 갖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일본 애들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이해도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남북한 핵 문제에 대한 냉철한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국방인사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